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2년도 지방직 시험 대비 임업경영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국가직 시험 보셨죠? 국가직 시험을 보시고서 해설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해설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셨겠고 그냥 글로 된 해설은 아마 카페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설을 확인을 하실 때 본인이 틀린 문제와 그 틀린 보기만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 딱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신 분이 계시겠고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이 된 이론서의 페이지를 찾아서 이론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와 또 부족한 부분 암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 암기, 이해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론 부분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직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지방직 시험에서는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출문제 해독을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 해독을 하시냐면 기출문제가 프린트되어 있는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의 그 프린트 또는 기출문제가 있는 3권 있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시는데 문제와 답을 확인을 하고 그 답이 왜 틀린 건지 이 틀린 보기의 문장이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 딱 그거 위주로만 확인을 하시는 식으로 7번, 8번, 어떤 분들은 10번까지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 문제와 답을 외우게 되는 것이지 기출된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특히 우리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출된 내용에 관련해서 윗부분에 있는 내용, 아래부분에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와 답만 외우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련 사항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거나 했을 때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 시험을 보시고서도 이론서 꼼꼼하게 확인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 문제를 내가 9번을 봤냐 10번을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된 내용을 이론 부분에서 확실하게 찾아서 관련 사항까지 진짜 꼼꼼하게 보면서 그거를 다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확실한 공부가 된 것이죠. 사실 10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보더라도 또는 2번, 3번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기출 문제 해독을 여러 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확실한 이해와 암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기출문제를 본다면 그때는 맞는 보기는 이거는 이래서 맞는 거지 틀린 보기는 이거는 이래서 틀린 거지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보기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바로 연상이 될 수 있게 바로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공부가 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지방직 시험을 보기까지 짧다고 보면 또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활용을 충분히 잘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지방직 시험 보기까지 좀 시간이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지방직 시험에서는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진행을 하는데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국가직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국가직에서 출제가 된 내용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신 분들은 충분히 100점까지도 나오실 수 있게 문제가 나왔지만, 확실히 내 거를 못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게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1회 모의고사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채찍질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을 먼저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문제를 푸실 때에는 한 회차당 15분 정도 처음에는 잡으시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차가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한 회차당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의고사 마지막 회에서요. 그래서 저는 임업경영학이랑 조림학 이 두 과목을 합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두 과목 다 문제 푸실 때 25분 정도 할애가 되시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요. 사실 30분까지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전공 과목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30분까지 두 과목 다 잡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조림학, 임업경영학 두 개 다 합해서 30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풀으려고 하다 보면 단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글자를 잘못 보는 실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25분에서 아주 넉넉 잡아서 한 30분까지 두 개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직대회 모의고사는 총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한 주에 3회차씩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 모의고사는 각 과목당 18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업직, 임업경영학과 조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나와서 한번 이런 부분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부분도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총정리하는 시간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각 과목당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임업경영학이랑 조림학 각 과목당 모의고사는 한 18회분에다가 넉넉 잡아서 이론 정리하는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면 아마 23시간 분량 정도가 한 23강 정도가 과목별로 업로드가 아마 될 것입니다. 문제는 18회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1회 문제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방직 대비 문제 1회는 국가직 시험 문제를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보시고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낯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다르죠. 일단 임업경영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특성과 경제적 특성,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커다랗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특성에서 첫 번째로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생산 기간이 대단히 길다라고 하는 사항이죠. 생산 기간이 대단히 길다와 관련해서 보통 우리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으면 한 60에서 한 70년 정도 길러줘야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크기가 되죠. 그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잎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항이 기술적 특성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생리적 성숙기가 되면 거두어들이지만 잎목의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가 잎목의 성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잎목의 경제적 성숙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경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임목의 성수기를 정한다면 그때는 임목의 성수기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는 성수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개별 경제적 입장이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차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빨리빨리 이제 좀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인 것이고, 그때는 성수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의 1번 보기는 임목의 성수기가 일정하지 않다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특성 중에는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 제가 칠판에 안 적어도 되는 거 맞죠? 지금까지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다뤄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칠판에 안 적고 말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요. 그래서 비옥도가 낮은 곳이라거나 한랭한 곳, 이런 곳에서도 임업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특성도 기술적 특성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지형도 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그야말로 뭐 산림에 가서 모든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다 조절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업에서는 파종, 식재, 시비, 관수, 약재살포, 보온 같은 이런 인공적 조절이 지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을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죠. 지형이 험하고 산림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일이 내 손으로 다 관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건을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공적 조절은 지극히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임업에서 파종, 식재, 시비, 관수, 약재살포, 보온 등의 인공적 조절이 지극히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넓은 범위가 아니라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조건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임업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부분은 육성 임업과 채취 임업이 병존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육성 임업에서도 돈 벌 수 있고 채취 임업을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원목 가격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운반비이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 3번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시장에서 원목 가격 요소를 분석을 해보면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아주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죠. 특히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생산이 되는 원목의 경우에는 운반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임업노동은 계절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 않죠. 한마디로 임업을 해서 사계절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업은 사계절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계절 다 돈 벌 수 있어요.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임업 생산은 조방적이다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노동자본 임지의 활용 상태가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임업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제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연환경 보호라거나 아니면 수원 함양 같은 여러 가지 공익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업 경영을 통해서 돈 버는데 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이런 경제적 특성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4번 보기가 되는 것이죠. 1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생산 함수의 3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생산함수의 2영역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저는 여기 3영역에 대한 것을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X축, Y축. 여기 X축은 투입물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Y축은 생산물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위에 곡선 그린 것은 총 생산물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죠? 총 생산물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낸 거 있죠? 노란색으로 나타낸 것은 한계 생산물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나타낸 것은 평균 생산물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영역, 여기는 2영역, 여기가 3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여기 3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 3영역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내가 투입물을 추가를 더 하면 할수록 총 생산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 생산물이 내려가고 있네요. 3영역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여기 X축이 투입물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Y축이 생산물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3영역은 내가 투입물을 추가 투입할수록 총 생산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지점이 3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3영역은 생산 요소의 투입이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총 생산물이 감소되고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입 요소의 추가 투입에 따라서 총 생산물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영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평균 생산물은 어때요? 평균 생산물은 0보다 큰 값이다. 그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 평균 생산물 곡선을 딱 보면은 평균 생산물도 3영역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평균 생산물은 그래도 0보다는 큰 값이지만 한계 생산물은 0보다 작은 값이다 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평균 생산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3영역은 평균 생산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3영역 같은 경우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한마디로 투입물이 가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계속 투입하면 할수록 계속 총 생산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재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계속 더 투입하는 거는 오히려 또 불리해지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이고, 생산 요소의 투입을 이 영역의 범위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여기 1영역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영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생산 요소가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 총 생산물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1영역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1영역은 여기까지가 1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1영역이에요.
그래서 1영역은 평균 생산물이 최대가 될 때까지의 구간이 1영역이다. 평균 생산물이 최대가 될 때까지의 구간이 1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계속 투입물을 계속 추가하면 할수록 총생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생산이 수확 체증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당연히 계속해서 생산 중단되지 않고 계속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그냥 한 번만 그림만 봐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총생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생산물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총생산물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평균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은 이 영역에서 둘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게 또 이 영역이 가지는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 둘 다 이 영역에서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 둘 다 0보다 작아지지는 않는 구간이 이 영역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평균 생산물이 한계 생산물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있다. 그죠? 이게 또 이 영역이 가지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한계 생산물은 플러스 값인데 평균 생산물보다는 적다. 이게 이 영역이고, 그리고 이윤을 극대로 하고 생산자가 가장 흥미를 갖게 되는 구간이 바로 이 영역의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번의 정답은 2번이 된 거고,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적 표본 추출에서 조사 면적이 1000헥타르이며 표본점 개수를 40개로 했을 때 표본점 추출 간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다 암기하고 계셔야죠. 그죠? 국가직 해설 보셨으니까 공식을 다 암기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n분의 a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고 곱하기 100 이게 공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D라고 적은 거 이게 표본점 간의 거리 간격입니다. 표본점 간의 거리 간격 그리고 여기 n이라고 적은 거 있죠. 이거는 표본점의 개수입니다. 표본점 개수. 그리고 여기 A라고 적은 거 있죠? 이 A라고 적은 거, 이거는 임야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공식에 숫자만 바로 집어넣으면 3번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 면적이 1000헥타르라고 나와 있죠. 조사 면적이 1000헥타르인데 표본점 개수가 40개다. 그죠? 40개. 이랬을 때 표본점 추출 간격은 1000 나누기 40에서 루트를 씌워주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40은 25죠. 25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5.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100은 50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이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거 답이 4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직 문제 확실하게 읽으셨으면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는 보기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임업에 있어서 자본과 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율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대개 자본 가치로 환산하는 환원 이율과 그리고 이자와 자본 사이에서 구해지는 경제 이율 그리고 이자와 자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평가 등 임업경영 계산에 이용이 되는 계산 이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업 생산에는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의 시점과 성과 수익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평가 계산을 할 때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임지기만가, 임목기만가, 뭐 아니면 임지 비용가, 막 이러한 것들 계산할 때 계속 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이율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임업 이율은 대부 이자가 아니고 자본 이자이다. 그렇죠? 자본 이자이다 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때 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이율이 아니고 평정 이율이다 라는 것이 또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이율이 아니고 명목적 이율이죠. 명목적 이율입니다. 그리고 임업 이율은 장기 이율입니다. 임업 이율은 장기 이율이다 라는 거. 여기 지금 제가 적은 이런 사항들은 다 기본으로 깔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업 생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매년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연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업 이율 계산은 복리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지 기만가, 뭐 임목 기만가, 뭐 임지 비용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할 때 우리 계속 복리 계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평가에서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수입이나 지출을 현재가로 환산할 때 이용이 되고, 그리고 자본액을 추정을 하는 데에도 이용이 되고, 또 이자액을 계산을 하는 데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수익성 판단할 때, 그때도 우리가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일단 산림평가 등 산림경영에 사용이 되는 임업 이율은 다른 일반 이율이랑 비교를 할 때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산림 투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또 자본이 장기간 고정되기 때문에 매년 현금 수익이 장기에 걸쳐서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임업 이율은 다른 이율에 비해서 고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임업 이율은 산림 경영의 수익성이 낮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임업 이율은 고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보통 이율보다 낮게 평정을 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업 이율은 보통 이율보다 약간 낮게 평정해야 한다는 학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가 앤드레스인 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앤드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거 기출문제 보기 확실하게 보셨으면 임업 비율이 낮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인지 높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인지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임업 비율은 이렇게 고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학설도 있지만 임업 비율은 낮아야 된다는 학설도 있다. 그런데 앤드레스는 임업 비율이 낮아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학자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탐사 센서의 기능 중 방사 해상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1번을 보시면 센서가 전자파 파장 대역을 얼마나 다양하게 관측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 이거는 분광 해상도입니다. 1번은 분광 해상도이죠. 그래서 이 분광 해상도는 센서가 전자파 파장 대역을 얼마나 다양하게 관측할 수 있는가라는 거, 이거 파장 대역 다양하게 이거를 키워드로 분광 해상도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2번을 보시면 대상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라는 게 2번 보기입니다. 이거는 세밀하게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시고 이거를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세밀하게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공간 해상도죠. 2번 보기는 공간 해상도.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시면 대상지를 어느 정도 시간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라는 거, 이거 키워드로 체크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시간 해상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이 정답이죠. 방사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픽셀 값, 영상의 픽셀 값을 얼마나 표현을 하는가,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픽셀 값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해서 이거를 방사 해상도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의 목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국유림 경영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지속성까지 좋은데 마지막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이게 틀렸죠. 생산성이 아니고 경제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국유림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산림 생태계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지속성, 경제성, 이거 5가지 필수로 깔고 가셔야 되고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가 5가지가 있죠.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 5가지.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임산물 생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능. 그리고 세 번째가 휴양 및 문화 기능입니다. 그죠? 휴양 및 문화 기능, 그리고 고용 기능, 그리고 경영 수지 개선, 이렇게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 이렇게 5개 있다라는 거, 이거 필수로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국가직에서는 이 보호 기능과 관련한 부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토양 기념물 보호라고 하는 것은 휴양 및 문화 기능의 부분 목표라는 거,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림 경영의 주목표 5개, 이건 필수로 깔고 계시고, 지금 말씀드린 거 토양 기념물 보호는 보호자가 들어가지만 휴양 및 문화 기능의 부분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가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되었는데,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는 물질 순환의 안정화, 자연 보호, 경관 보호, 야생동물 보호, 시계 보호, 소음 방지, 수자원 보호, 토양 보호, 기후 보호, 대기질 개선. 요것도 우리가 문도장 확실하게 찍어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5개의 주목표와 이들을 구성을 하는 부분 목표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또는 시행 시에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보호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관리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일단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자연 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생산 기능 증진이 아니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그죠?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생산 기능 증진이 아니라 공익 기능 증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연 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이에요. 산림의 생산 기능 증진이 아니고요. 정답 3번. 그리고 국유림의 국민 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공사유림 경영을 선도적 역할 수행, 요거 한 가지 추가해서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7번이 정답 3번입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및 산촌지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독림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조림 실적이 2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모범 독림가의 요건을 갖춘 자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조림 실적이 200헥타르 이상,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200헥타르가 아니라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모범 독림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인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림 실적은 100헥타르 이상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죠.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항이 조림 실적보다 앞에 어떤 사항이 나와 있냐면 모범 독림가는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 산림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이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독림가는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우수독림가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자영독림가는 5헥타르 이상의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해서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요거까지 자영독림가 요건으로 필수로 깔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죠. 그리고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비가 포함되지 않은 벌기령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과 제적 수확 최대의 벌기령. 그죠? 이거 기출문제 해설 다 영상으로 확인하셨으면 어떤 공식을 활용을 해서 벌기가 결정이 되는지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일단 제적 수확 최대 벌기령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 수확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서 벌기를 결정을 하게 되냐면 U분의 MU 플러스 시그마 D 이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U로 표시한 거 있죠? U 이게 벌기죠. MU 지금 이거는 주벌 수학입니다. 그죠?
주벌 수학인데 구체적으로 주벌 제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그마 D, 이거는 여기 D가 의미하는 거는 간벌 수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D는 간벌 수학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이 간벌 수학도 구체적으로 간벌 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적 수학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벌기 자리에 40년을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벌기가 40년일 때 얻을 수 있는 주벌 수학 플러스 간벌 수학 합계, 이걸 계산을 해서 이 공식, 이걸 적용해서 계산해서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고, 또 벌기 50년도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벌기 50년일 때 주벌 수학 플러스 간벌 수학 합계, 그거 공식에 넣어서 그거 계산해 보고, 벌기 60년을 적용을 해서 벌기 60년일 때 얻는 주벌 수학과 간벌 수학 합계를 공식에 넣어서 이걸 계산한 값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한 결과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벌기, 그 시점을 벌기령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게 제적수학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적수학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에서 수확되는 목재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연령을 벌기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각 연령에 대한 총평균 생장량을 비교함으로써 정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벌기를 결정을 하는 저 공식을 딱 보니까 조림비가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적수학 최대 벌기령은 조림비가 포함되지 않았구나. 그죠? 그리고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한다고 했었냐면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U분의 AU 플러스 시그마 D, U분의 AU 플러스 시그마 D, 이게 벌기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U는 당연히 벌기입니다. 여기 AU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주벌 조수이익을 얘기합니다. AU는 주벌 조수이익. 그리고 시그마 D, 여기에서 D는 간벌 조수이익을 의미합니다. D는 간벌 조수이익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D는 간벌 조수이익의 합계인 것이죠. 그래서 합계 수익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30년일 때 주벌 조수이익 플러스 간벌 조수이익 합계를 여기 공식에 넣어서 그 값을 계산을 해보고, 벌기 40년일 때 주벌 조수이익과 간벌 조수이익 합계를 공식에 넣어서 이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고, 또 벌기 50년일 때 주벌 조수이익과 간벌 조수이익 합계를 여기 공식에 넣어서 여기 공식에 넣은 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시점을 벌기로 정하겠다. 이게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 수익 최대 벌기령은 일정 면적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최대의 화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령을 벌기령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는 어때요? 수입만 합했어요. 벌기를 결정을 할 때 적용되는 공식을 딱 보니까 수입만 고려했네. 자본, 이자,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이런 거는 전혀 공식에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폐 수익 최대 벌기령은 조수익의 다소만 생각하고 사용 경비에 대한 지출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일반 경제 원칙에서 알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공식 딱 보니까 조림비 공식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조림비가 포함되지 않은 벌기령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한다고 했었냐면 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U분의 AU 플러스 시그마 D, U분의 AU 플러스 시그마 D 빼기 C 플러스 UV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U는 당연히 벌기예요. 그리고 AU는 당연히 이거 주벌 수익이죠. 그리고 시그마 D는 간벌 수익 합계이죠. 그리고 여기서 C는 뭐냐? C는 조림비. 그리고 여기 V는 관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살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AU 플러스 시그마 D를 통해서 벌기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을 계산을 하고 그 총수익에서 일체의 경비를 빼요. 그래서 결국 이 분자 자리에 있는 공식을 보면 이 분자 자리에 각 요소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분자 자리에는 그 벌기 때 살림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벌기 시점에 30년, 40년, 50년, 60년 이런 거 다 넣어보고 그때 얻을 수 있는 총수익 그리고 그 시점에 들어가는 그런 지출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시점을 벌기로 정하겠다. 그런데 얘는 공식에 조림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최고가 되는 시기 그때를 벌기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얘는 공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했었냐면 R은 K분의 2 빼기 A 이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R이라고 쓴 거 있죠? 이게 수익률입니다. 여기 K라고 적은 거 있죠? 이게 자본입니다. 그리고 E라고 적은 거 이거는 이제 수익인데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벌 수익과 그리고 간벌 수익 합계를 다 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벌 수익 플러스 간벌 수익 합계 그리고 여기 A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C 플러스 UV예요. 요거예요, 요거. 얘는 조림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일단 변동비는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존립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4번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존립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그죠? 고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고정비냐면 공장 임대료 그런 것들 임대료라거나 아니면 공장을 감독하는 감독자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게 고정비입니다. 그러면 공장 임대료와 공장 감독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는 그 공장 안에서 물건을 하나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무조건 똑같은 금액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고정비이고 그게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존립비용 하나를 만들어도 그 돈은 나가 100개를 만들어도 그 돈 나가는 거고죠. 그게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존립비용인 거예요. 고정비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변동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변동비는 제조를 위한 조업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변동비는 제조를 위한 조업 비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동비 항목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원재료비, 판매 수수료 그런 것들 재료비와 판매 수수료 그런 게 변동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죠. 그리고 이거 손익분기점 모식도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손익분기점 모식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국가직
해설할 때도 그렸었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축은 생산량, 그리고 여기 Y축은 수익 또는 비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림을 나타내 본다면, 이거는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 있죠? 이게 한마디로 고정비. 그죠? 물건을 하나를 만들어도 이 돈은 나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변동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변동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변동비, 고정비를 다 합한 거, 그게 총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우리가 TC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총수익은 하얀색으로 표시한 거, 이게 총수익입니다. 이거는 TR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손익분기점. 그죠? 손익분기점이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내가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지점,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에서의 생산량은 우리가 손익분기 생산량,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손익분기점 분석 가정을 할 때 생산과 판매는 동시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 그 자체는 곧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가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비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증가가 된다. 그래서 제조를 위한 조업 비용이 변동비이다.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변동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변동비, 여기 얘기한 변동비는 사실은 총변동비인 거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고정비,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총고정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손익분기 생산량 또는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이쪽에 있는 게 좋은 건지, 그걸 물어본다면 이쪽에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손익분기점이 이 지점이면 이 전까지는 나는 손해예요. 그죠?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을 지나야 나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 생산량 또는 손익분기 판매량이 만약에 이 지점이 아니라 요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물건을 뭐 정말 조금 만들어서 팔아도 금방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금방 이익을 얻는 지점에 도달하는 거니까 손익분기 생산량 또는 손익분기 판매량은 적은 게 이런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1번 보시면 보기 1번 고정비는 조업도 증감과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변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거 총고정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수익은 판매량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총수익도 같이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헌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빨라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익분기 생산량 또는 손익분기 판매량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 생산량 또는 손익분기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작아지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조금 나가게 하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많이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 10번 정답 4번, 11번으로 가볼게요. 살림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옳지 않은 거 살림기본법상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살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살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탄소수원의 이주 증진에 관한 사항 이건 다 맞죠. 그런데 살림의 생산 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뭔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는 해요.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어떤 사항이 있냐면 살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살림 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림 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어요. 공익기능, 살림복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생산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게 들어가야지 되냐면 살림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리고 살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살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11번 정답 3번이고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기만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관리비는 임지기만가의 최대값과 관계가 없다?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임지기만가 계산할 때 빼기 대문자 부위로 따로 빼서 계산합니다. 대문자 부위로 표시하는 건 관리자본이죠. 만약에 관리비의 값이 굉장히 높다면 빼기 대문자 부위로 표시되는 관리자본의 값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지기만가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되는 이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면 계산의 결과인 임지기만가 값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값이 크면 계산의 결과는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관리비는 임지기만가의 최대값하고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관계가 없냐면 최대 시기와 관계가 없다. 임지기만가의 최대 시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관리비는 임지기만가의 최대 시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지기만가의 최대값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그렇죠? 이 최대 시기는 뭐예요? 임지기만가의 최대 시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벌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임지기만가의 최대 시기, 벌기 또는 벌기령 이렇게 표시되는 것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임지기만가 계산 공식에서 분모 분자에 걸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는 빼기 대문자 부위로 따로 빠지니까 최대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임지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임지의 일정 시업을 영구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임지에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 합계액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이죠. 임지에서는 내가 벌기가 되어서 나무를 벌채해도 나무가 또 생겨요. 그러면 다음 벌기에 내가 나무를 또 벌채해요. 그러면 나무가 또 생기고 나는 또 다음 벌기가 되면 또 벌채를 해요.
그래서 임지에서는 일정 시험이 영구적으로 실시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임지 기만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지에서 기대되는 순수이익의 현재가 합계 또는 현재 합계액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래서 임지 기만가 계산할 때 분자 자리에서는 벌기대 기준의 후가 계산하고 벌기대 기준 후가 계산한 거를 분모를 통해서 앞으로 돌려주죠. 그리고 원래 임지기만가 계산식은 개벌을 실시하는 임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벌 수학과 관련한 게 공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벌기까지 복리로 계산한 수입의 후가 합계에서 지출의 후가 합계를 공제에서 순수입을 구한 다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지기만가 계산하는 공식에서 분자 자리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런데 분모를 이용을 해서 자본가로 돌려준다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간석회 반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일단 수간석회에서 총제적 계산할 때는 결정간제적, 초단부제적, 근주제적 등의 합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간제적, 근주제적, 초단부제적은 결국 어떤 걸 의미를 하냐?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만큼의 제적은 결정간제적이 되겠고 요만큼의 제적은 초단부 제적이죠.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죠? 그리고 요만큼의 제적은 근주 제적이 되겠죠. 그런데 결정간제적은 후버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결정간제적은 후버식에 의해 산출하고 근주제적은 후버식 또는 스말리안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후버식 또는 스말리안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초단부 제적은 원추의 제적 공식을 이용을 하죠. 초단부 제적은 원추의 제적 공식, 결정간 제적은 후보식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원판 채취 시 벌채점은 흉고 위치가 1.2m일 때 지상 0.2m 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두께 3에서 5cm 정도로 수간에 직각이 되도록 벌채점 위를 벤다. 여기가 결국 0.2m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윗부분은 1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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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그리고 여기 남은 쪼가리 그 부분을 초단부. 그래서 1, 2, 1 요거 필수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판 측정 시 벌채점에 나타난 나이테 수의 벌채점까지 자라는데 이 소요된 연수를 합해서 우리가 수령 측정하죠. 그래서 나이테 수의 벌채점에 나타난 나이테 수의 벌채점이 자라는데 소요된 연수 또는 뭐 벌채점까지 자라는데 소요된 연수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의 문의에 따라서 이렇게 벌채점에 나타난 나이테 수의 벌채점이 자라는데 소요된 연수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나이테 수의 벌채점까지 자라는데 소요된 연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14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벌채 기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외림 작업은 천연화종 갱신을 이용해서 후계림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외림 작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댕강 잘라서 그루터기를 남기면 그루터기에서 맹아가 나와서 새로운 숲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연화종 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연 쪽으로 아래로 종자가 떨어져서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 개로부터 숲이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이걸 외림 작업은 종자를 이용을 해서 종자로부터 숲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맹아로부터 숲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거죠. 천연화종 갱신은 천연적으로 아래로 종자가 떨어져서 갱신되는 거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정답 4번. 그래서 외림 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참나무로서 외림 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름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리고 1번 한번 봐주세요.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잎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 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합니다. 그런데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잎목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실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장이 빠른 잎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흉고 직경 24cm 이상 잎목이 50% 이상 분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배기 같은 경우는 한 개 벌채 구역의 면적이 최대 50만 제곱미터 이내, 이거는 다 암기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골라배기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제적 기준으로 30% 이내이죠. 그리고 표고 재배용 나무는 50% 이내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기에다가 넣진 않았지만 모수 작업 같은 경우는 한 개 벌채 구역이 5만 제곱미터 이내, 이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인 경영계획의 수확 조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됩니다. 일단 수확 조절은 면적 위주로 잎목 생산량을 산정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향한다라는 거는 그쪽으로 되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완전 틀렸죠. 지금 정답은 2번인 것이고요. 수확 조절은 면적 위주로 잎목 생산량을 산정하는 것을 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기서 지양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정답이 2번이라고요. 이렇게 지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실 연급이 법정 연급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 연급이 법정 연급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법정 축적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법정 축적법을 적용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표준 벌채량을 계산을 하냐면 하이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표준 벌채량 계산을 하죠. 하이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표준 벌채량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어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표준 연 벌채량 YA는 CIR 플러스 A분의 VA 빼기 VN, 이게 하이어 공식입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갱정기. 갱정기는 보통 20에서 40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VA라고 하는 것은 현실 축적입니다. 현실 축적. VN은 법정 축적. 그리고 여기 IR이라고 하는 거, IR은 인분의 평균 생장량. 인분의 평균 생장량. 그리고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조정계수입니다. 조정계수는 0.75 내외를 적용합니다. 조정계수는 0.75 내외.
요거 조정기에서 0.75 내외라는 거, 갱년기는 20에서 40년 적용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YA로 표시하는 거는 이거 뭐 표준 벌채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갱년기는 현실 연급을 법정 연급 상태로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현재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적다면 표준 벌채량은 인분의 평균 생장량보다 적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분 축적이 증대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고, 만약에 현재의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많다면 그때는 표준 벌채량이 인분의 평균 생장량보다 많아지겠고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현재 인분 축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수확 조절 방법 중 한질리 공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 산림 또는 인분에서의 현실 인분 축적만을 알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실 인분 축적만 알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실 인분 축적만 알면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식이냐면 본만텔법입니다. 본만텔법. 본만텔법 같은 경우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표준 벌채량은 표준 연벌채량, 연자 안 쓸 뻔했네요. 표준 연벌채량은 표준 연벌채량은 윤벌기분의 2 곱하기 GA 이렇게 쓰죠. 여기서 GA가 이게 현실 인분 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만텔법은 표준 연벌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윤벌기와 현실 인분 축적만 알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헨즐릭법은 어때요? 헨즐릭법 같은 경우는 연간벌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을 해요? 연간벌채량은 U분의 VM 플러스 I, U분의 VM 플러스 I 이 공식 적용합니다. 지금 여기 U라고 쓴 거는 R이라고 표시해도 되죠? 벌기, 그죠? U라고 표시한 거, 이거 윤벌기 또는 벌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윤벌기는 여기에서 R이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VM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헨즐릭법 공식에서 VM이 의미하는 것은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인목제적입니다.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인목제적. 그리고 여기 공식의 I가 의미하는 것은 미성숙 인분의 평균 연년 생장량입니다. 미성숙 인분의 평균 연년 생장량입니다. 그리고 U는 R이라고 표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윤벌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U는 R이라고 표시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윤벌기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헨즐릭법의 U 자리에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윤벌기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 인분의 윤벌기 연수라고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벌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윤벌기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 인분의
윤벌기 연수.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윤벌기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그냥 윤벌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식을 딱 보니까 한줄리법은요, 윤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인목제적 알아야죠. 미성수인구의 평균 연쇄장량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본멘틀법은 현실인분 축적하고 윤벌기만 알면 되지만.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요. 3번이 본멘틀법. 그리고 이 한줄리법 같은 경우는 축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과수 인분만 변하는 걸로 가정해서 전체 인벌기 동안 벌체량 산정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노령 인분으로 구성된 수학 조절되지 않은 인분에서 초기 경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태평양 북서부 미성 동령 인분에서 발생한 공통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이고, 노령님의 법정님 전환 단계에 발생하는 문제 중점으로 지속한 연년 벌체량 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한줄리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공식만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던 거고요. 정답 3번이고, 17번으로 가볼게요. 산림 생장 모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일단 단목 생장 모델은 산림의 생장을 개체목별로 추정해요. 그죠? 그래서 산림의 생장을 개체목별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일형림 및 혼효림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목 생장 모델은 모델 구성 및 활용에 필요한 생장 인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목 생장 모델은 모델 구성 및 활용에 필요한 생장 인자가 복잡해서 실용성이 낮아요. 실용성이 낮다. 이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요. 산림의 생장을 개체목별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일형림에도 적용할 수 있고 혼효림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모델 구성 및 활용에 필요한 생장 인자가 복잡해서 실용성이 낮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목 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종속, 그리고 또 동적 생장 모델로 분류된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그리고 과정 기반 모델은 생리적 모델이라고 하죠. 이 과정 기반 모델은 기상, 환경 요인을 생장의 영향 인자로 포함을 시켜서 산림 생장을 광합성과 호흡, 기작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리적 모델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과정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 생장의 정확한 기작과 과정을 파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죠. 그리고 입력 인자 조사가 어렵고 모델이 복잡하다. 그리고 또 과정 기반 모델은 단목 생장 모델의 형태로 구축된다.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슬러식에 의한 입력 5년에서 15년 사이 성장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프레슬러식 계산 공식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본다면, 프레슬러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V 플러스 소문자 V분의 대문자 V 빼기 소문자 V 곱하기 N분의 200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V는 뭐예요? 나중제적인 거죠. 현재제적 또는 나중제적.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제적. 소문자 V는 옛날제적.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연수. 그래서 여기 옛날 제적이라고 적은 건 뭐냐면 N년 전 제적인 거예요. 여기 대문자 V, 나중 제적은 N년 후 제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 보니까 5년에서 15년 사이의 성장률을 물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15년일 때의 제적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5년일 때의 제적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5년일 때 총성장량, 이게 결국 임령 5년일 때의 제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0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0이 들어간다고요. 임령 15년일 때 총성장량, 이게 임령 15년일 때의 제적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0.0104 빼기 0분의 0.0104 플러스 0 곱하기 5년하고 15년은 차이가 몇 년 차이예요? 10년 차이죠? 10분의 200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1이잖아요. 그죠? 1이죠. 그러니까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200 나누기 10에서 나온 결과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0.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인분 생장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3번 보시면 지위는 수학표상의 주인목 1헥타르당 단면적에 대해 조사된 1헥타르당 단면적의 비율이 인목도로 추정할 수 있다. 지위를 추정을 할 때 인목도 이용하는 거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여기 3번 보기에 지위라고 써있는 부분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밀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밀도. 그죠? 밀도는 수학표상의 주인목 1헥타르당 단면적에 대해 조사된 1헥타르당 단면적의 비율이 인목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목도는 인분 밀도의 척도이죠. 지위를 추정할 때 이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답 3번이 됩니다. 이거 역시 기출문제 보기만 확실하게 다 보셨다면 답을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1번 보시면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수학표이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학표를 이용을 하면 임령, 수고, 그리고 각 산정법에 의해 추정되는 헥타르당 단면적, 그리고 지위지수, 인목도, 뭐 수종, 점유율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의 이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자료가 요구가 됩니다. 평균 임령, 평균 수고 이렇게 간단한 자료가 이용이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 3번,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간적 인분구조 지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3번 보시면 흉고 직경의 공간 분포 다양성은 I번째 나무와 I개체목의 제2번째 인접목까지의 평균 직경 차이율을 나타낸다.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여기 3번 보시면 I번째 나무와 I개체목의 제2번째 인접목, 지금 이게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나무들의 공간적인 위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보기는 비공간적 인분구조지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공간적 인분구조지수, 공간적 인분구조지수에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죠? 공간적 인분구조지수의 공간적 인분구조지수, 공간적 인분구조지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이. 그래서 흉고 직경의 공간 분포 다양성은 I번째 나무와 I개체목의 제2번째 인접목까지의 평균 직경 차이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공간을 고려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가깝냐, 뭐 얼마나 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흉고 직경의 공간 분포 다양성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흉고 직경의 공간 분포 다양성은 흉고 직경의 공간 분포 다양성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두 나무의 흉고 직경이 같으면 그때는 흉고 직경의 공간 분포 다양성 값이 0이 되고 직경 차이가 클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경 차이가 클수록 1에 가까워지고 두 나무의 흉고 직경이 같으면
그때는 0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이 1회 문제들은 다 국가직 문제들을 변형을 시킨 문제들이었는데 분명히 본 지 얼마 안 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틀린 사항들 꼭 반드시 이론서에서 확인하시고 암기 부족하신 부분은 꼭 암기하시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공부해 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2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